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세나입니다. 어제 저희 뉴스 시간에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의 회동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맥주 회동이 나름 효과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의문을 가진 시청자 의견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행히도요. 어제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회동을 가진 뒤에 국회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니까 희망을 한번 가져보렵니다. 네, 정치권 소식은 조금 뒤에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뉴이즈에는 어떤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죠? 네, 어제 장자연 사건에 대한 과거사위원회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여러 부분에서 큰 아쉬움을 남겼죠. 오늘 진상조사단 김영희 변호사와 함께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또 관점이 다른 저녁 시간에는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오찬호 작가, 아비가일 씨와 함께 제도적인 문제점 그리고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뉴스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의 유료 문자, 유튜브, 팟빵 댓글, 그리고 YTN 라디오 청취자와 함께합니다. 그럼 먼저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회동 이후에 국회 정상화 소식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말이 지나면 국회가 열릴 수도 있다는 기대감 속에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사과와 철회 요구를 민주당이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철희 기자의 보도 함께 보시죠. 첫 술에 배부르진 않았지만 맥주 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의 필요성에 서로 공감한 여야 원내사령탑은 거듭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면서 야당과의 소통에 주력하겠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부터 역지사지의 자세로 야당과의 소통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야당의 진심을 경청하겠습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통크게 결단해 주실 것을.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대한 유감 표명과 법안의 원점 재검토가 선결 조건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국회 파행이 오래 가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함께했습니다. 국회 파행이 너무 장기화되어서는 안 된다. 거기서 4월 29일에 이제 지난번 파행이 됐으니 한 달을 넘기지는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한 발 더 나아가 국회 정상화가 멀지 않았다며 중재자로서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장밋빛 전망을 내놨습니다. 냉각기를 거치면서 감정을 추스리고 지속적인 의견 조율을 통해 이번 주말을 지나며 국회 정상화 방안과 일정이 가시권 안에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신임 원내지도부 추인을 겸한 의원총회를 열어 한국당을 국회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상화 전략 등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한국당도 오는 25일 서울을 끝으로 장외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원내 투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건은 결국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사과와 철회 요구를 민주당이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인데 조만간 원내대표들이 다시 만나 접점 마련을 시도할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감과는 달리 또 유감스러운 쪽도 있군요. 예, 아무래도 어제 회동은 교섭단체 3당만 참여한 거니까 참석하지 못한 쪽에서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네, 예.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비교섭 단체가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요 여야 3당만의 호프회동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면서 진정한 협치와 상생의 정치가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국민을 우롱하고 국회를 농단한 세력하고 호프집에서 희망을 얘기하고 잘못을 탓하고 바로잡기는커녕 그들에게 오히려 러브콜을 하는 민주당이 반성해야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요 선배님, 예. 국회 정상화 곧 열릴 거라고 기대해봐도 되겠죠? 두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첫째는 패스트트랙 지정이 여야 간의 대결이 아니었고 여야 4당 합의인데 자유한국당만 반발하고 뛰쳐나간 거여서 국정 공백을 계속해 나갈 명분이 일단 약하죠.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제부터는 정말 자유한국당의 손실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어제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그다음에 한국당의 지지율 차이가 10%포인트 이상 확 벌어졌죠. 맞습니다. 국회 마비 상태를 이제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국민의 마음으로도 볼 수 있겠군요. 네. 또 추경 예산에는 산불 피해 지역, 지진 피해 지역 지원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강원도 지역구 의원 8명 중 7명, 포항 2명 모두
자유한국당 의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칫해서는 자유한국당 텃밭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이 치열해도 계산은 항상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다음 정치권 소식 보겠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독재자의 후예 발언 폭풍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까지 끌어들이면서 날카롭게 장외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조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18 기념사에서 사실상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유독 그 대목에선 박수치지 않으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역공에 나섰습니다. 철거 문제로 좌우가 싸우는 메가더 동상에 헌화하며 안보와 보수 정체성을 강조하더니 북한과 문재인 정권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진짜 독재자의 후예는 김정은 아닙니까? 진짜 독재자의 후예에게는 말 한마디도 못하니까 여기서 지금 대변인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독재자의 후예입니까? 일부 표현에 논란이 일자 서둘러 해명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대변인 지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내가 무슨 대변인 지시라니. 대변인 하고 있다는 말도 있다 그랬지. 천만의 말씀에. 청와대는 발끈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국민을 편가르는 발언이 난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막말이 또 다른 막말을 낳고 있다면서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힘을 보탰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 없이는 이 나라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없다면서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돼 나라다운 나라의 길목에 들어섰다고 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우리를 보고 독재 세력이라고 적반하장격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역사의 주체가 돼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여야 대변인도 가세했습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한국당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도둑이 재발절 인격이라고 지적했고,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진짜 독재자의 후예와 세상에서 가장 잘 지내는 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거대 정당 대표들이 때 아닌 독재 논쟁으로 정치 본연의 역할인 갈등 해소와 통합 대신 분열과 정치 혐오를 조장하는 건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손학규 대표 사퇴 여부를 놓고 바른미래당 내부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내 전략을 논의하려고 회의를 열었는데 손학규 대표의 당직 인선에 대한 성토장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손 대표 퇴진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손 대표가 임명한 최입의 정책위 의장에게 거세게 문제를 제기하자 최 의장은 정말 실망스럽다고 맞받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표한테 임명된 정책위원장으로서는 최초로 동료 의원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원내대표한테 승인받지 못한 최초의 어떻게 보면 불명예스러운 임명이 되었습니다. 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의장 자리는 원내대표와 같이 파트너입니다. 호흡하는 자리인데 전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또 좋아하는 최입의 의원님의 어떤 인격이나 이런 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당을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와서 눈치 보거나 마음이 불편하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면전 앞에서 이렇게 면박과 창피를 주면서 눈치 보게 만들고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시는 모습에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서 노 전 대통령의 친필 메모가 공개됐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고민이 그대로 담겨 눈길을 끕니다. 특히 임기 내내 자신을 집요하게 공격했던 이 보수 언론에 대한 마음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언론과의 숙명적 대척. 지난 2007년 임기를 1년여 남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 도중 직접 쓴 메모입니다. 임기 내내 자신을 향해 집요한 공격을 했던 보수 언론을 바라보는
노 전 대통령의 복잡한 심경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좀 더 직설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식민지 독재하에서 썩어 빠진 언론이라고 비판하는가 하면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정부를 방어하겠다는 다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정치 권력과 언론 권력 간의 그 정상적인 견제 관계를 회복하는 거. 서로 견제를 해야 된다. 서로 상대방을 의식해야 된다. 학벌사회와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애를 썼던 노 전 대통령의 고민은 메모 곳곳에서도 발견됐습니다. 특히 교육정책과 부동산 개혁이 기득권층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자 메모를 통해 격정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임기를 마무리하며 조세와 교육, 부동산 정책이 미완으로 남은 점이 가장 아쉽다고 적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노 전 대통령의 친필 메모는 모두 266건으로 지난 2003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노 전 대통령이 각종 회의 때마다 직접 생각을 정리하며 써내려간 기록들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노 전 대통령 친필 메모 내용은요. 모레 23일 목요일에 다시 한번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이 메모를 취재해서 공개한 뉴스타파 기자를 스튜디오로 직접 불러서 노 전 대통령의 메모 부문별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노 전 대통령 묘역 안내 게시판이 훼손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남 김해 서부경찰서는 오늘 오전 7시 반쯤 봉하마을 상태공원 옆 게시판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노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문구가 적힌 걸 방문객이 발견하고 노무현 재단 측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범인은 스프레이 형태의 페인트로 글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주변 CCTV 영상 속에서 아침 5시쯤 2명이 게시판에 접근해 게시판을 훼손하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은 아무래도 의정부로 가봐야겠죠. 네, 준비했습니다.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 사건인데요. 사건은 어제 오전에 발생을 했습니다. 남편인 50살 A씨, 그리고 부인인 46살 B씨, 그리고 고등학생 딸 C양이 한 방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상황을 다른 방에서 자다가 일어난 중학생 아들 D군이 최초로 발견을 해서요.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네, 요즘 들어 이렇게 가족과 관련한 끔찍한 사건이 많은 것 같은데요. 죽음의 원인 혹시 밝혀졌나요? 네, 1차 부검 결과가 오늘 오후에 막 나왔습니다. 예. 사망 원인은 3명 모두 동일합니다. 이 목 부위에 흉기에 찔려난 상처로 인한 과다 출혈이었습니다. 국가수 부검 결과를 조금 더 살펴보면 숨진 가장 A씨, C씨네만 주저흔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주저흔, 예, 뭔가요? 주저흔이라 하면은 이제 상처를 내기 전에 주저한 흔적을 말하는 법의학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게 좀 발견이 되곤 하는데요. 대신 또 숨진 딸 C양에게는 손등에서 방어흔이 나왔습니다. 방어흔은 즉 이제 흉기로 찔리려고 했을 때 스스로를 방어하려고 했던 그 흔적을 얘기하는데요. 예. 다만 아내 B씨 시신에서는 목 부위에 자상 이외에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경찰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일단 말씀드린 이런 부감 결과를 살펴봤을 때는요. 가장인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고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숨진 3사람을 처음 발견한 건 말씀드린 대로 중학생 아들 D군 이었고요. 예. 그리고 또 외부 침입 흔적은 뭐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가능성 열어두고 주변 상황들에 대해서 주변인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주변인들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나요? 일단 현재까지 나온 사실들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가족은 1년 전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뭐 A씨는 목재 가구 부품을 만들거나 이제 조립해서 하는 목공 작업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직원들 없이 혼자 일하는 소규모 업체였습니다. 한 7년 정도 운영을 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수금이 밀리면서 억대의 빚이 생겼습니다. 예. 아들의 D군 진술에 따르면 이 가족이 느끼는 절망감은 상당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발생
전에도 가족들끼리 경제적 어려움을 서로 대화도 했었고 뭐 부둥켜 안고 울기도 했었던 것으로 진술이 됐습니다. 일단 경찰은 일가족 3명을 뭐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분석하고 지문 감식, 뭐 약물 검사 등을 통해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건이 있던 날 그 아들은 학교 과제가 있어서 밤늦도록 공부하고 새벽에야 잠들어서 고나게 자느라고 몰랐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자,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마약 혐의로 기소된 사건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재벌 3세 마약 사건입니다. 그 변종 대마를 삼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 3세 31살 최모 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을 했습니다. 오늘 인천지법에서요, 첫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는데 최 씨의 변호인이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또 검찰 측의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최 씨의 혐의를 좀 살펴보면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뭐 카트리지 등 대마 81g, 이게 시가로는 한 2,200여만 원 정도인데요. 이것을 구입해서 상습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최 씨의 다음 재판은 6월 14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또 최 씨와 함께 뭐 4차례 대마를 함께 흡연했다가 적발됐던 그 현대가 3세 손자인 28살 정모 씨도 최근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정 씨의 혐의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뭐 자택 등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대마 카트리지와 뭐 대마초를 모두 26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마약 관련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클럽 버닝썬 직원 중 한 명이 오늘 공판 준비 기일이 있었는데요. 역시 마약 투약 혐의를 대부분 인정을 했습니다. 버닝썬 MD 28살 조모 씨인데요. 이 변호인이 오늘 있었던 공판 준비 기일에서 마약 밀수입 혐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자백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조 씨의 혐의 살펴보면 버닝썬에서 일하면서 뭐 대마도 흡입하고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투약하고 밀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마약과 관련된 소식들을 정리해 보고 있는데 그 다음은 일반인들입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마약이 뭐 말씀드린 이런 뭐 클럽에서 일하는 직원 혹은 뭐 재벌가들에게만 뭐 구매가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밝혀진 것인데요. 이번 사건의 마약 구매자들을 좀 살펴보면 회사원, 가정주부 그리고 취업 준비생 등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이른바 이제 물뽕, 이른바 물뽕으로 불리는 뭐 GHB라는 마약이고요. 그리고 또 수면제 일종인 조피클론 이런 것들이 3억 원 상당의 마약이 밀반입한 일당과 구매자들이 경찰에 잡힌 사건입니다. 네, 마약이 정말 생각보다 많이 퍼져 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런데 이게 3억 원 상당의 마약이면 그 양이 상당할 텐데 어떻게 판매가 이루어졌던 건가요? 네, 뭐 그래픽을 보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판매 총책인 35살 A씨랑 공급책 29살 B씨 등 일당이 있습니다. 이들이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중국에서 물뽕이나 조피클론 등 시가 3억 원 상당의 마약을 밀반입합니다. 이후에 인터넷과 그리고 SNS를 통해서 1억 5천만 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했는데 이 마약을 산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뭐 회사원, 가정주부, 취업준비생 등 모두 77명이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이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어떻게 올렸나 좀 살펴보면요. 뭐 SNS 등에 수면제와 물뽕을 팝니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올린 다음에 연락을 해온 구매자들에게요. 택배나 퀵서비스로 마약을 판매해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뭐 가격을 살펴보면요. 물뽕 뭐 2병에 35만 원, 그리고 뭐 조피클론 12정에 25만 원 정도를 받고 판매해서 1억 원 넘는 이익을 챙겼습니다. 네. 그러면 이 마약류에 따라서 나름대로 이제 효능이 다르다거나 하는데 이들이 판매한 건 주로 어떤 성분들입니까? 네, 마약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결과, 그러니까 마약을 투약했을 때 반응이 굉장히 다르게 되는데 물뽕 먼저 말씀을 드리면 물뽕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수면제 성분인 조피클론 이 두 개가 사실은 성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상당히 높은 마약입니다. 물뽕은 GHB라고 불리는데 데이트 감각 약물로도 더 알려져 있는 마약입니다. 뭐 버닝썬 사건 속의 가수 최종훈 씨가 집단 성폭행 피해자
로 주장하는 그 여성이 이 약물에 당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약물이기도 하고요. 예. 이 약물은 이제 특성을 보면 무색무취입니다. 그래서 술에 타면 취한 듯 이제 몸이 처지고 의식을 잃어버리기까지 하고요. 하지만 이제 최대 24시간이 지나면 뭐 몸에서 흔적 없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성범죄를 당해도 이 약물에 당했는지 사후 추적이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수사한 이 인천지방경찰청의 마약수사대 관계자 역시요. 구매자들 대부분이 이제 자신이 먹으려고 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이런 마약들이 성범죄 악용 가능성이 큰 약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A씨 등 이제 공급책, 일당 등 3명을요. 마약류 관리에 의한 그 법률 위반 혐의로 해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네, 아까 마약 가격도 알려주셨지만 생각보다 비싸진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제 일반인들도 쉽게 뭐 구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이미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 네. 취재를 하면서 마약 관련 전문가들은 뭐 터질 게 터졌다라는 의견을 좀 대다수 내놨는데요. 뭐 수사기관에서 검거된 마약 사범의 그 통계 수치를 살펴보면요. 지난해 뭐 12,000여 명, 2017년 14,000명 정도로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실제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보다 최대 30배 이상 많을 것이다. 30배나. 네,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어마어마하네요. 뭐 구체적인 내용 인터뷰 직접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실질적으로는 그 마약류 범죄 백서에 나오는 그 통계나 경찰이나 검찰에 이렇게 발표하는 통계는 검거된 인원일 뿐이죠. 수사기관에서 이제 확보한 인원인 거고, 잠재적인 마약 사범들이 꽤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마약에 대한 좀 전문가들이 보시기에는 기본적으로 10배, 20배 더 많으면 30배까지 우리나라의 마약 사범들이 있다라고 보시고 계시죠. 워낙 암수 범죄다 보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실제 우리나라 마약 사범이 말씀드린 대로 30배나 더 많다는 실제 논문 결과도 나왔는데요. 뭐 이 연구에서는 사실 암수율을 주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수율이라 하면은 마약을 투약했지만 그 수사기관에서 인지되지 않거나 예. 뭐 수사기관이 인지를 해도 뭐 용의자의 신원 파악이 어려운 등으로 이제 해결되지 않아서 공식 범죄 통계에는 집계되지 않는 비율을 말하는 건데요. 네. 마약의 특성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한 해 국내 전체 마약 사범이 최대 40만 명을 넘는다라고도 네.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40만 명. 그러니까 결국은 마약을 구할 수 있는 루트가 아주 다양해지고 그렇죠. 그 루트에 들어가서 마약을 구하는데 익명성이 보장되고 거기다가 아까 지적한 대로 가격도 생각보다는 싸고요.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하는 것까지 있으니까 일반인에게도 이제 확대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마약에 대한 또 마약 범죄에 대한 수사 당국의 대책이나 이런 것들도 다 새로운 시대에 맞게 바꿔야 되겠군요. 예. 이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5명에 대해서 검찰이 모두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방해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아무 성과 없이 끝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대경 기자입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에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법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서입니다. 결심인데 심경이 어떠십니까? 혐의 부인하십니까? 조 전 수석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윤학배 전 차관과 함께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예산과 조직을 축소하도록 하고 파견 공무원들을 시켜 내부 동향을 파악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3년을, 안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방해 활동으로 특조위가 아무 성과 없이 끝나면서 예산을 낭비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며 책임을 돌리는 등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의 선고는 오는 28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수사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죠? 네, 그래서 조사하다가요 2시간 만에 돌려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예.
새로 선임한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았는데요. 검찰 측 질문에 답변하기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건설업자 윤중철 씨를 만났을 수도 있다고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동안과는 달리. 네. 그런데 이번엔 또 진술을 거부했군요. 연일 수사권 조정 관련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찰청장 순서군요. 네, 맞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수사권 조정안이 더 이상 외부 요소에 의해서 지연돼서는 안 된다면서 신속하게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길 바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의견 수렴이 있었고 치열한 토론도 있었고 자기도 참석했지만 검찰총장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나가 있었고 검찰이 주장하는 이른바 검찰을 그냥 패싱해버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특히 수사권 조정안은 가장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민주적인 형식에 맞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조정안이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했던 문무일 검찰총장의 주장을 반박한 거라고 봐야겠죠.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내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사고가 난 거 오늘 오전 11시 40분쯤입니다. 덕수궁 대한문 앞 도로를 달리던 이 조현민 씨의 차량이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고 경찰이 밝혔는데요. 경찰은 피해 차량이 노란색 신호등에 멈춰 섰지만 뒤따라오던 조 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해서 사고를 낸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네요. 음주운전 등 다른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노딜로 끝난 이유가 확인됐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내용인데요. 북한의 핵시설은 5곳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중에 한두 곳만 폐쇄하려고 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영변 플러스 알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렇죠. 그 알파의 내용이 이제 실체적으로 밝혀진 거죠. 김희준 워싱턴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이 핵시설 5곳이 있으면서도 한두 곳만 폐쇄하려고 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배경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때문에 회담장을 떠나며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가 합의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어 김 위원장에게 나머지 3곳은 어쩔 것이냐 반문하며 합의를 하려면 진짜 합의를 하자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 결렬 뒤 회견에서 북한의 영변 플러스 알파의 폐기를 요구했다고 공개했지만 핵시설이 5곳이라는 숫자를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And we brought many points up that I think they were surprised that we knew, but we had to do more than just the one level. 미국이 파악한 북한 핵시설은 영변 외에 평안남도 강선과 자강도 희천 등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발언은 이란의 핵 보유를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 2년간 어떤 실험도 하지 않았다며 최근에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도 도발 중단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과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이 대미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북미 협상 교착 국면의 책임은 바로 북한에 있음을 강조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빅딜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 사령관 등 한미 군 주요 지휘관들을 청와대로 초청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두 나라가 긴밀한 공조로 차분히 대응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단도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탄도미사일이 아닌 단거리 미사일을 이야기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도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 구성된 우리 군과 주한미군 주요 지휘관들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고한 한미동맹 덕분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담대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며 참석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특히 이달 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긴밀한 한미 공조로 차분히 대응해 대화의 모멘텀이 유지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미동맹의 공고함과 한미 양국의 긴밀한 공조는 최근 북한의 단도미사일을 포함한 그 발사체의 발사에 대한 대응에서도 아주 빛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의 단도미사일 언급 때문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처음으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지만 청와대는 단거리 미사일을 잘못 말한 거라고 문 대통령이 해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통역은 문 대통령이 사전에 준비한 원고대로 해당 부분을 숏 레인지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로 번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긴장 완화도 북미 대화의 모멘텀 유지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GP 시범 철수나 JSA 비무장화 등 남북 군사 합의 이행은 철통 같은 연합 방위 태세가 토대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동맹은 결코 한시적인 동맹이 아니라 계속해서 위대한 동맹으로 이렇게 발전해 가야 할 어떤 영원한 동맹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1월 부임 이후 문 대통령을 처음 만난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군이 역사적인 수준으로 투자를 하면서 한미 동맹의 전반적인 능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가 구축돼도 동북아 전체의 안정을 위해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 체결돼도 주한미군의 지위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다음 달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다시 한번 명확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 어제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 중재위원회를 열자고 하더니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또 거론을 했습니다. 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정부를 대표해 확실히 책임감을 갖고 대응하고 한계가 있다면 당연히 일본 정부가 요구한 중재위원회에 응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네. 이 사람이 뭘 좀 잘못 알고 있는 건데 그렇죠. 일본의 침략과 식민 지배 자체가 불법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부정하니까 자꾸 저런 소리를 하는 거고요. 또 우리나라는 민주국가로 삼권이 분립돼 있습니다. 대법원이 판결을 했는데 정부와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라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때를 쓴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너무 뻔뻔스럽네요. 이게 사실 일본 기업도 아니고 일본 정부가 책임을 질 문제잖아요. 그렇죠. 강제 동원의 주체가 사실 일본 군국주의 제국 정부였는데 항상 일본 정부 책임은 슬쩍 비켜가고 있는 거죠. 책임 당사자가 멀리 도망가서 한국 정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히토류가 미중 무역 협상에 무기로 거론되면서 다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국제시장에서 히토류 가격은 30%나 급등했는데요. 베이징 강송웅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최근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면서 히토류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조기 타결이 불투명해지던 지난 2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석 달 사이 무려 30% 이상 올랐습니다. 전자제품과 전기 자동차 등의 필수 자원인 히토류는 중국이 세계의 81%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수입 히토류의 약 8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0년 히토류를 무기화해 일본의 콧대를 꺾은 적이 있습니다. 갸오이다오 섬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에 히토류 수출을 중단해 결국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이번 미중 무역 갈등에서도 히토류가 무기화될 것 같다고 블룸버그는 관측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히토류 기업 방문이 미국에 보내는 경고 신호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단순 산업 시찰이라며 추가 반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다른 쟁점에서는 미국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히토류 카드를 당장 뽑기보다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로 쓰려는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미국 정부의 중국 화웨이와는 거래를 하지 말라는 화웨이 금지령에 대해서 화웨이 창업자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가요. 중국 언론 인터뷰에서 아주 자신감 넘치는 발언을 했습니다. 화웨이의 5G는 절대 영향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5G 기술면에서 다른 기업은 우리를 2, 3년 안에는 결코 따라잡을 수 없다라면서 자신감 넘치는 반응을 보였고요. 또 미행 정부가 화웨이에 90일간의 유예 기간을 준 데 대해선 큰 의미 없다. 이미 준비가 돼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네. 황보람 선수가 혼자 나오지 않고 한국 여자 축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동의도 각오 한마디. 다음에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리머니를 하겠다고 했는데 예전부터 생각해왔던 세리머니인데
관제탑 세레머니 한번 해보셨어요? 아, 관제탑. 예, 관제탑 세레머니. 예, 알겠습니다. 가까워 계시죠? 예. 네, 좀 넘어가볼까요? 이거는 기성현 선수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요만한 나이 때 보통 보면 마이크가 오면 피하기 십상인데 너무너무 발랄하게 잘해주셔서 너무나도 든든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께 아낌없는 박수를 좀 쳐주셨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세종망과의 대화인 만큼 우리 육아, 보육, 여성 경력 단절 등 여성 관련 육아의 어려움, 또 엄마의 어려움, 자유롭게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시면 저는 9세, 7세, 4세 아들들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대부분의 학부모들께서는 다음 세대의 건강한 가정과 성에 대해서 걱정을 다들 하고 계실 거예요. 올해도 여지없이 6월 1일 서울 퀴어 행사도 열리고요. 좌파 정당이 도덕과 윤리에 근거한 이 나라의 근간을 깨뜨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퀴어 출장자들에게서 북한의 노동당 기법과를 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제가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동성애를 찬성해야 한다고 하면서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으로 많이들 보고 있죠. 지금 북한 찾아가는 사람들은 보란듯이 대놓고도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이곳은 권고만 하는 기관이 쥐락펴락하는 듯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정당 차원에서 동성애 문제는 해결을 해주시고 법치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한 것은 당에서 나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 대표님께서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자유에 따른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상식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반대하고 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이 좀 되었습니까? 여기에 너무나 오고 싶어 하셨던 한 분의 질문을 제가 이제 대신해서, 저는 민주당 지지자였다가 최근 민주당의 국익에 반하는 결정들에 크게 실망하고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면서 사회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갖가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크게 실망하여 마음이 돌이킨 한 명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앞으로 승리를 하려면 이처럼 무정부에 등 돌린 중도층을 어떻게 사로잡아서 우리의 지지층으로 넓혀갈 수 있느냐에 있다고 보는데요. 혹시 황 대표님이 그 중도층에 대해서 어떻게 본인의 지지자로 만드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헌법의 가치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좋겠고 다음 대통령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지만 우리 국민이 촛불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이 성숙했어요. 똑똑해졌다는 걸 알고 좀 자유한국당이 많이 갱신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옛날에 그런 논리로 절대로 총선과 대선을 이길 수 없다는 거를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제가 이제 질문하고 싶은 두 개인데, 황교안 대표님께서 존경하는 정치인 왜 존경하시는지, 또 그게 정말 궁금하고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정치인은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어제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가 고 장자연 씨의 사건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장자연 씨의 사망 이후 의혹이 불거졌던 리스트의 존재 여부가 드러날지 관심을 모았지만 여전히 미궁속에 남아있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김영희 변호사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애를 많이 쓰셨는데 국민들 다수는 상당히 여기에 불만과 불안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뭐 버닝썬 사건도 그렇고 장자연 사건, 뭐 김학의 전 차관 사건까지 대체 얼마나 짓밟혀야 뭔가 진상이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들을 뭐 내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어떻게 진행이 된 건지를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장자연 사건을 선정을 해서 네. 지난해 4월 달부터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13개월 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건의 수사 기록과 또 관련된 재판 기록을 다 검토를 했고 또 그 당시 관련되신 분들을 84명 정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는 새롭게 제보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의미 있는 진술도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조사 결과와 또 관련 자료들을 또 새롭게 찾아내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럼 토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의견을 모아가면서 이 문제는 계속해서 수사를 갖다 시켜야겠다든가 뭐 이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 질 수밖에 없겠다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나왔을 텐데 그 쟁점들은 어떻게 나누어지는 겁니까? 네, 과거사 조사단의 다른 사건들도 의견이 갈리는 경우는 흔한 경우고요. 그 그렇죠. 경우에는 원칙은 다수결에 의해서 결론을 냅니다. 그게 원칙이고 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위원회는 그런 조사단의 결론을 그대로 따라주는 게 대부분의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여쭈신 것 중에서 어떤 쟁점들이 특히 의견이 갈렸냐고 물어보시면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행 의혹에 관한 수사를 맡길지 여부, 권고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이 나뉘었고 또 하나는 뭐 리스트에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또 뭐 이런 누가 쓴 것이냐 이런 거 가지고 또 쟁점이 나뉘었고 뭐 나머지는 또 당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라든지 수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조금 나뉘었습니다. 네, 결국 나온 결과물을 보면 수사를 계속 해야 될 것들이 이런 것들이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고 더 이상은 수사를 진전하기 어렵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 다수결이 어떻게 됐길래 결과물이 결국 이렇게 나왔던 거죠? 네, 그 전 소속사 사장에 대해서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뭐 만장일치로 수사를 이거는 넘겨야 된다는 걸로 일치를 받고 소속사라고 하신 것은 장자연 씨가 기획사, 소속사, 기획사 같은 말인데요. 네, 그 사장에 대해서는 수사로 넘겨야 된다는 의견이 일치를 했고 이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서는 다수 의견은 여러 가지 진술이 나온 만큼 수사 개시 여부를 검찰이 판단하도록 그렇게 위원회가 권고해달라는 의견이었고 검사들 소수 의견은 그 정도도 안 되니까 기록을 그냥 보존해서 새로운 증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여기서 수사가 끝나고 조사를 더 이상 안 하는데 새로운 증거가 언제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규모로 과거사 조사단이 꾸려져서 이 정도 조사해서 나온 부분을 가지고 또 국민이 관심이 높을 때 수사로 맡기는 게 맞는데 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새로운 증거를 알아서 갖다 줄 거라고 기대한다는 거는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포기하는 걸로 받아들여져서 안 된다고 봤습니다. 지금 검사들의 의견이 더 이상 수사하기 어렵다고 한쪽으로 기울었다고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성원상 검사들이 2명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 한 팀은 그러니까 조사단의 한 팀은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검사 2명, 변호사 2명, 교수 2명이고 검사들을 내부 단원이라고 하고 나머지 4명을 외부 단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사 진상조사라는 본질상 조사 대상은 사실 검사하고 검찰입니다. 그래서 조사 주체가 다시 조사 대상이 된다라는 거는 어렵기 때문에 외부 단원이 중심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결국 그러면 다수 의견이 뒤로 밀려버렸다는 뜻이 되는 겁니까? 사실은 다수 의견을 채택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다수 의견이 결론이 되는 거지 보고서 자체에도 다수 의견, 소수 의견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아니고 다수 의견은 결론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 쟁점마다. 그러면 위원회는 통상의 경우에는 결론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장자연 사건의 경우에는 의견이 대립된 지점에 있어서 오히려 소수 의견인 검사들 의견을 결론으로 채택한 게 많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부당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자연 리스트의 존재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저희들 다수 의견이자 결론은 리스트는 장재현 씨가 쓴 리스트는 존재했던 존재한다. 것으로 판단하고 예. 장재현 씨가 작성을 했고 그리고 그것은 장재현 씨가 입은 피해 사실과 관련돼서 나온 이름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는데 소수 의견은 이게 실체가 불분명하고 누가 썼는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좀 사실관계 저는 맞지 않는 판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난감하네요. 네. 그걸 제일 먼저 본 기자도 제 후배 기자고 자기가 다 네. 봤다는데 네. 예, 존재 유무에서 그거는 진술도 좀 엇갈리고 아닌 것 같다라고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건가? 참. 당시 초기 수사 단계에서 2009년도에 받은 진술들에 의하면 예. 본 사람들은 다 명단이나 목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또 이름도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어느 회사에 누구, 예. 무슨 회사의 이사 누구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런 명단이 없었다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진상조사단의 활동인데 뭐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조금 허망하긴 한데 그래도 이것만큼은 성과로 걷어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입니까? 어쨌든 당시 수사가 굉장히 부실하고 증거들을 많이 남기지 않았고 부족했다라는 것은 명백히 여러 가지 점으로 밝혔고요. 예. 어쨌든 과거사 진상조사단 중에서 팀 중에서 유일하게 장재현 사건만 작년에 그 강제추행 건이 기소가 됐습니다. 예. 그거는 분명한 성과고 또 이번에 위증도 수사 권고를 이끌어냈고 여러 가지 수사 당시 과정에 있었던 부당한 점들을 사실은 위원회는 발표하지 않았으나 예. 보고서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위원회가 밝혀서 국민들한테 좀 알 권리를 충족했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실망을 안겨준 점이 또 조사 결과를 축소한 점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글쎄요. 나중에 혹시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의 과거사 진상을 또 조사한다고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와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아쉬운 점이 많네요. 활동 종료 시점이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하실 일이 어떤 게 과제로 남아 있죠? 일단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은 김학의 사건과 용산 참사 사건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라는 부분이 남아있어서 사실은 김학의 사건도 지금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국민적 기대에 가능한 맞출 수 있도록 좀 좋은 결과를 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김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방금 들어온 김학의 사건 관련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영장 실질 심사가 예정됐었는데 심사를 하루 앞두고 검찰 측에 일정을 다음 주로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군요. 네, 윤 씨 측 변호를 맡은 정강찬 변호사가 오늘 오후 새로 선임됐는데요. 이 때문에 사건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구속영장 심사를 다음 주 월요일로 미뤄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을 한 겁니다. 네, 정 변호사는 지난 2013년 무렵에 윤 씨가 아내와 함께 내연녀 권모 씨의 간통죄로 고소한 사건을 변호했던 인물입니다. 윤 씨가 소유한 강원도 원주 별장에도 출입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네, 또 정 변호사는 법원이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서 발부한 구인영장의 유효기간은 일주일이라면서 이번에 새로 선임된 만큼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건 기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선배님 혹시 한거라는 영화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아직 못 봤.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죠.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 그 영화를 보고요. 유관순 열사의 애국심에 감동하고 또 마음이 아파서 한동안 가슴이 벅먹했었는데 이번에요. 유관순 열사의 학창 시절 사진 2장이 새로 발견됐다고 하네요. 네, 100여 년 전에 촬영된 사진 속 유관순 열사는 앳된 얼굴에 평범한 학생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젖살이 채 빠지지 않은 앳된 소녀. 망울을 터뜨린 꽃나무 아래 친구들과 옹기종기 모였습니다. 이제까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던 유관순 열사의 새로운 사진들이 발견된 겁니다. 이화학당 고등과에 다니던 1918년 친구들과 찍은 단체 사진. 유관순 열사는 친구들과 흰 옷을 맞춰 입고 학교 창립 기념일을 축하했습니다. 천안 아우네 장터에서 목노와 만세를 부르다 서대문 감옥에 갇히기 불과 1년 전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것 가운데 가장 앳된 얼굴을 한 사진도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죄수복을 입고도 굳건한 눈빛을 잃지 않던 익숙한 독립투사의 모습이 아닌 품이 남는 수수한 한복에 희미한 미소를 띤 13살 소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보다도 어린 시절이었을 텐데 그 시절에 또 그런 색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좋은 평온한 생활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힘든 길을 걸으신 것도 감동. 사진들은 이화여자대학교가 여성 독립운동가 전시회를 준비하던 중 발견됐습니다. 대학 역사관이 소장하던 사진첩에 끼워져 있다가 100년 만에 빛을 보게 된 겁니다. 주체적인 여성이자 조선인으로서 독립운동에 헌신한 유관순 열사를 기억하는 사진 자료들로서 역사 자료이자 또한 이화학당의 학생들의 당시의 학창시절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진으로 유관순 열사의 사진 2점은 오는 24일까지 이화여대 역사관에서 대중에 공개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과연 노동자들에게 이것이 약일까 독일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다소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업 등 취약업종에서는 고용 감소와 노동시간 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서울과기대 노용진 교수가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등 취약업종의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한 결과라고 하네요. 네. 특히 도소매업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급은 올랐는데 대신 노동시간이 줄어서 총 소득 증가율은 시급 인상률만큼 높지는 않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노 교수는 다만 이번 실태 파악 결과는 일부 취약 업종에 대한 사례조사 방식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영향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움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제 6개월 뒤면 2020학년도 수능 시험이 치러지는데요. 네, 그런데 이번에 수능 지원자 수가 역대 최저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다름 아닌 학령 인구 감소 때문입니다. 수능을 치르는 고3 학생 수가 확 줄어든 건데요. 입시 업체인 종로학원 하늘교육이 지난 4월 시행한 고교 3학년 전국 연합 학력평가 응시자 수를 분석해 봤더니 전체 38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그러니까 5만 8천 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같은 추세를 미뤄봤을 때 올해 2020학년도 수능 지원자 수는 지난해보다 5만 명 이상 감소한 55만 명 이하로 사상 최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네, 학령 인구 감소 추세가 눈에 확 드러나죠. 그러네요. 지난해 수능 60만 명이 드디어 무너졌다 했는데 곧바로 55만 명으로 또 쑥 내려오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간 청소년 약 180만 명이 줄어든다. 이게 이제 통계청의 예측입니다. 예. 대신 다문화 가정 학생, 중도 입국 학생 이걸 이제 합쳐서 다문화 학생 이렇게 부르는데 다문화 학생들의 증가율은 계속 10%대로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자 다음 소식은요. 인블리 관련 내용입니다. 남성분들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인블리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임지연 씨 또 그녀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여성들 사이에서 정말 인기가 대단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예. 그 쇼핑몰에서 판매한 제품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해서 논란이 컸죠. 그래서 임지연 씨가 사과하고 경영에서는 손을 떼겠다고 했는데 논란이 식지는 않습니다. 네, 요즘 SNS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고 하는데요. 이번 논란으로 인플루언서의 마케팅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의 보도 함께 보시죠. SNS 팔로워 80여만 명을 보유한 영향력 있는 개인, 즉 인플루언서 임지연 씨가 사실상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옷과 화장품은 물론 건강식품과 가전제품까지 팔면서 지난해 매출 1,700억 원을 넘어섰고 오프라인 매장과 백화점, 면세점에도 진출했습니다. 평소 SNS를 통해 젊은 여성층과 활발하게 소통해온 임 씨의 인기가 절대적이었습니다. 논란은 지난 3월 이 쇼핑몰에서 판매한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나왔다는 소비자 제보로 시작됐습니다. 쇼핑몰 측이 환불을 거부하고 소비자 불만글을 임의로 지우는 등 부적절하게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인블리 제품이나 임 씨의 대응과 관련한 고객 불만이 본물 터지듯이 이어졌고 임 씨는 결국 경영에서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임씨 남편인 쇼핑몰 대표 박준성 씨는 고객 눈높이를 맞추기에 역량이 부족했다며 무리를 빚은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임지연 상무는 고객 여러분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식품 부분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주력 분야인 패션 화장품 사업에 역량을 집중해 내실을 다지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빠르게 변하고 있는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지적합니다. 인플루언서들이 유명세를 앞세워 전문성이 떨어지는 분야의 제품까지 팔면서도 영향력에 걸맞는 책임감과 제품 관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급성장하다 보니까 어떤 이 규모가 커지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력은 갖추지 못한 상태로 그냥 커가는 거죠. 이것은 충분하게 책임지는 어떤 그런 이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또 이들의 주 무대인 SNS 마켓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만큼 새롭게 생겨나는 유통 생태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 피해를 막는 핀셋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살펴보는 관점이 다른 저녁 시간입니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고령 운전자 문제를 오찬호 작가와 그리고 특별히 자리해 주신 아비가일 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12일이었던가요? 통도사에서 벌어진 교통사고 70대의 고령 운전자가 운전 미숙으로 인해서 그대로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그냥 치고 들어가서 사망 사고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자진반납 제도를 확장시켜야 된다, 더 확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커지고 있는데 자진반납 제도 확대하자. 그럼 나이 든 사람들은 운전면허를 스스로 내려놓으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제 고령화 사회니까 예.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충분히 던질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굉장히 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지점이기도 한 예.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이제 교통사고의 문제로 볼 때는 신체 기능이 노인이 되면 저하가 되니까 그런 어떤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예. 실제로 이제 노인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운전을 난폭하게 하는 사람이 더 많죠. 오히려. 그렇죠. 실제적으로 이제 과연 과속이라든가 고객 운전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사람을 더 제재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이 지점을 그냥 단지 나이가 많다고 예. 운전을 못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나이에 따른 운전면허 제한이라기보다 어떤 운전의 어떤 자격 요건을 더 강화시켜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면허율이라 그러죠. 이게 떨어질 수 있는 흐름으로 가야 되지. 지금처럼 이것이 단지 노인에게만 이슈를 이제 맞추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또 노인이 운전 사고를 내요. 그러면 봐라. 저래서 안 되는 것이다. 굉장히 큰 고정관념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되면 인지 능력이 없으니까 노인들 투표하겠냐. 인지 능력 없는데 왜 자꾸 밖에 나오느냐. 이런 식으로 노인의 어떤 활동 반경을 굉장히 좁힐 수 있는 우려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되죠. 계속 그렇게 가다 보면 그냥 쓸모없는 얘기입니다만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자꾸 죽으면 운전면허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술 팔지 말아라.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는 거긴 한데 또 그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고가 나서의 문제가 아니라 누굴 다치겠다는 문제나 노인 운전자도 숨지는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제 뭔가 좀 깊이 생각해 볼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본은 지금 연달아 몇 번 그 큰 사고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가 치였거든요. 그때 아이가 3살 난 아이였기 때문에 아마 일본에서는 더 충격이 컸던 것 같은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 고령 운전자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아비가일 씨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사실 얼마 전에 파라과이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났었는데요. 이 77세 고령 운전자가 모녀를 들이받는 큰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길을 건너가고 있는 모녀를 발견했지만 이렇게 빨리 브레이크를 밟지를 못하고 딱 크게 사고를 난 일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일들 때문에 이 고령 운전자들의 이 운전 면허증을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반납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이 사실 파라과이에서는 이제 교통법에 따라서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운전자들의 1년에 한 번씩 이 면허를 재발급 받아야 하는데요. 이 재발급을 할 때마다 건강 검진을 꼭
해야 된다고 하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고령 운전자는 최소 1년에서 또 최대 6년을 주기로 이 정성 검사와 함께 의사의 이 소견서를 제출해야 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고 하고요. 영국은 70세 이상의 운전자는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할 수 있고요. 교통 안전 교육을 이수할 경우에는 이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호주는 80세 이상의 운전자는 의료 증명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고요. 85세 이상이라면 주행 시험을 봐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3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글쎄요. 근데 이게 묘하단 말이죠. 적성검사 뭐 이렇게 받았어요. 네. 그래서 합격했어요. 근데 노화라고 하는 게 속도가 언제 갑자기 빨라질지 모르니까 며칠 전에는 괜찮은데 정말 며칠 후에는 나이가 드신 분이 확 상태가 나빠졌다든가 뭐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하면 글쎄요. 일단 어떻습니까? 면허를 갖다 반납시키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 예. 사회가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의 반납을 막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그럼 나 어떻게 밥 먹고 살아?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있고. 우리가 사실상 도대체 무엇 때문에 노인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운전대를 놓지 못하느냐. 이런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 대한민국이 보통 이렇게 이제 은퇴는 그러니까 퇴직은 빠르고 은퇴는 늦은 나라, 대표적인 나라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주된 일자리에서는 빨리 퇴직을 하고 그때부터는 굉장히 낮은 급여로 오랫동안 일을 하거든요. 들으니까 되게 서럽네요. 서럽죠. 그러니까 평균 은퇴 연령이 71세쯤 되는데 네. 평균이라는 것은 75세, 80세가 되어서도 생계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이 시스템은 사람이 한 40년, 50년 일을 하면 좀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갖춰놔야 되는데 여전히 무언가를 해야 되는 시스템 속에서 혹은 이동을 해야 되는 시스템 속에서 이런 사고는 많이 이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우리 사회가 이제 노인 자살률도 1등이고 노인 빈곤율도 1등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지점들을 좀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 나갈 때 이런 일들을 이제 어떤 분위기를 형성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노인들이 꼭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교통사고는 줄어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고령 운전자 규제 얘기를 앞서서 했는데 이런 고령 운전자의 배려에 대한 외국의 얘기는 어떻습니까? 이제 제가 태어난 파라과이 같은 파라과이는?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런 고령 운전자들을 위한 뭐 배려 문화라 아니면 이런 제도들을 아직까지 안타깝게도 볼 수가 없는데요. 한국보다 고령화가 일찍 시작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고령 운전자를 고려해 이 도로의 표시판을 크기를 20% 이상 키우고요. 시력이 떨어진 노인들을 위해 이 도로 조명을 밝게 하는 정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는 1998년도부터 이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이 대중교통 요금 할인, 또 금리 우대, 식비 지원은 다양한 이 생활 대책들이 주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는 뭐 지자체에서 단발적으로 한 번 정도 뭔가 혜택이 잠깐 있을 거고 현금 지급이나 그 이후로는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럼 결국 규제할 필요도 있어 보이고 근데 또 배려하거나 사회 구조나 시스템을 바꿔야 될 것도 있고 그러면 이제 어떤 시각으로 정책을 펴나가는 게 좋겠습니까? 사실상 이런 식의 지금의 시점으로 계속 전개를 하다 보면 오히려 세대 갈등이 더 커질 더 이렇게 지점들이 많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노인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보면 이런 것들이 어떤 거냐면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운전하지 마세요. 좀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이걸 이제 국가적으로 승인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패배감과 결핍의 대상으로 본인이 이제 느껴질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역설적으로 자신이 더 건재한 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나 아직 청춘이야. 운전 잘해. 그런 집착이 또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진 반납률이 적은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우리가 이제 어떤 교통사고율을 줄여야 되는 것은 국가의 의무죠. 사회 의무인데 이렇게 특정 세대를 굉장히 홀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노인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안티에이징 그런 말들. 당연히 사람이 늙어가는데 그런 거를 굉장히 혐오하는 무조건 젊게 보여야 되고 이런 것들 속에서 노인들은 자신이 굉장히 이렇게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고립이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문제의 핵심은 노인을 아무 쓸모없는 사람으로 자꾸 묘사하려는 그 버릇 이런 상태로 이것이 진행되면 이제 굉장한 세대 갈등이 이제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인구 규모가 엄청나게 커져가고 있는데 말이죠. 예.
그러니까 어제의 주인공이었는데 오늘은 낙오자로 갑자기 밀려나고 60세 되니까 이 일에서 이제 떠나십시오. 좀 있으니까 이제 운전면허에서 떠나십시오. 야, 좀 서럽네요. 뭔가 좀 꼼꼼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구 시대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혼과 취업, 내 집 마련까지 포기하는 이른바 3포 세대의 분위기.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한 명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출산율 저해의 근본 원인은 취업난과 주거난, 육아와 성차별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연결돼 있습니다. 네. 바삐 살다 보니 부부의 날인 건 몰랐습니다. 네, 둘이 만나서 하나 된다는 21일 부부의 날입니다. 21일. 아하. 예. 흔히 이제 비익조라 그러죠. 암수가 한 놈에 있어서 두 날개가 되어서 함께 날아가는. 정말 똑똑하시네요. 그렇게 살지는 잘 못합니다만 네. 아무튼 열심히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그리고 그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 아이들이 그렇죠. 자라가는 거니까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